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드는데 과연 몇 개 나라의 손길이 필요할까요? 화면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두뇌 역할을 하는 최첨단 반도체는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핵심 부품은 일본과 미국을 거쳐오고 마지막 조립은 베트남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단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국경은 수십 번이나 넘나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만약 이 당연한 질서가 단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세계 무역도, 글로벌 기업도, 아이폰도, 삼성 갤럭시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는 왕도 아니었고 거대한 기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지휘한 장군도 세상을 정복한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스코틀랜드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태어난 한 명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 하나는 인류의 경제를 뒤집었습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법을 바꾸었고 자본주의의 규칙을 새로 썼으며 오늘날 전 세계 80억 명이 살아가는 경제 시스템의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 한 문장으로 알려진 그의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훨씬 충격적입니다. 왜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각국의 대통령과 경제학자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그의 책을 읽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를 현대 자본주의를 만든 단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인류의 경제를 영원히 바꿔버린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1723년 스코틀랜드의 작은 항구 도시 커콜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6달 전 세관관리로 일하던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몸은 다소 약한 편이었지만 책만 손에 쥐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독서에 몰두했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을 지녔죠.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지식을 향한 끝없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재능은 어린 나이부터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중학생에 불과한 14살 무렵 그는 글래스고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오늘날에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뛰어난 학생들이 일찍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이가 아니라 그가 대학에 들어간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질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던 시대였죠. 종교가 모든 진리를 결정하던 시대가 저물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그는 지구가 아니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지만 교회의 거센 압박 앞에서 결국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진실보다 권위가 더 강했던 시대였던 셈이죠.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까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거대한 지적 혁명을 계몽주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이 사상은 훗날 프랑스 혁명의 불씨가 될 만큼 막대한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스미스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철학자 프랜시스 허치슨이었습니다. 허치슨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암기시키는 교수가 아니라 인간은 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지, 정의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으며 스미스는 도덕 철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훗날 그가 경제학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도덕성과 공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시기의 경험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살이 되자 스미스는 장학생 자격으로 잉글랜드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기대와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교수들의 강의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도 새로운 생각도 찾아보기 어려웠죠.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서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홀로 방대한 양의 책을 탐독하고 스스로 사고를 단련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학위도 마치지 않은 채 고향 커콜디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미스는 28살의 젊은 나이로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의 논리학 교수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허치슨의 뒤를 이어 도덕 철학 교수 자리까지 맡게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이 시기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할 특별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휴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한 경험론의 대표 인물이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서로 지지하는 정당까지 달랐을 만큼 생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상대의 지성을 누구보다 존중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고받은 편지만 해도 상당한 분량에 이를 정도였는데, 건강 이야기부터 여행, 계획, 철학, 정치, 사회 문제까지 온갖 주제를 놓고 끝없이 토론을 이어갔죠. 그리고 바로 이 치열한 사유와 토론 속에서 스미스는 자신의 첫 번째 저작인 도덕 감정론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은 단순히 이익만 좇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애덤 스미스를 이기심만을 말한 경제학자로 기억하게 되지만 정작 그의 출발점은 인간의 공감과 도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그는 이미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도덕 감정론으로 유럽 지식인 사회의 스타가 된 스미스에게 인생을 뒤바꿀 또 하나의 제안이 찾아옵니다. 당대 최고의 정치인이었던 찰스 타운샌드가 자신의 의붓아들 젊은 버클루 공작의 개인 교사가 되어 함께 유럽 대륙을 여행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교수 월급의 2배가 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결국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1764년 프랑스로 향합니다. 툴루즈에서 1년 넘게 머문 뒤 제네바에 들렀을 때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던 볼테르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어 도착한 파리에서는 프랑수와 케네, 자크 튀르고 같은 중농주의 경제학자들과 어울리며 밤낮으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미 스스로 비슷한 생각을 키워가고 있던 스미스에게 이들과의 대화는 훗날 국부론의 뼈대를 다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여행은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1766년 파리에서 공작의 어린 동생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여정이 중단된 것이죠. 스미스는 고향 커콜디로 돌아와 홀어머니를 다시 모시며 살게 되는데, 다행히 공작으로부터 평생 받게 된 넉넉한 연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오직 지필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한 권의 책에 쏟아붓습니다. 그의 다음 작품을 향한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고 마침내 1776년 그 결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국가의 부의 성격과 원인에 관한 연구, 우리가 흔히 국부론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권의 경제학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은 역사적인 저작이었습니다. 국부로 이 세상에 나온 해는 1776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바로 그 해였고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서서히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정치 질서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던 그 순간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애덤 스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가 처음부터 새로운 경제학을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경제 철학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사상은 중상주의였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소 낯설지만 그들의 생각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세상의 부는 크기가 정해진 하나의 파이와 같아서 누군가 더 많이 가져가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부유해지려면 다른 나라가 가난해져야 한다는 철저한 제로섬 사고였죠. 이런 믿음 아래에서는 진짜 부란, 금과 은, 그리고 해외에서 가져온 보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앞다퉈 식민지를 차지했고 더 많은 금을 빼앗기 위해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대국들이 바다를 건너 세계 곳곳으로 진출했던 이유도 결국은 더 많은 부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 모든 전제를 단 한 문장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부는
금고 속에 쌓인 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이다. 지금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존 경제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진짜 부유해지는 방법은 귀금속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과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는 누군가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생각은 당시의 상식을 하나 더 뒤흔듭니다. 그 시절에는 농업만이 진짜 생산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고 눈앞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니 그것만이 가치를 창조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반면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두드려 낫이나 칼을 만들어도 원래 있던 철의 모양만 바꾼 것일 뿐 새로운 가치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철광석과 석탄만으로는 아무 가치도 없던 재료가 숙련된 기술과 노동을 거치면 훨씬 더 값비싼 도구가 됩니다. 원재료보다 완성품의 가치가 훨씬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생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이었습니다. 토지와 노동은 오래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만큼은 달랐습니다. 스미스가 말한 자본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곡괭이와 망치 같은 도구는 물론이고 방직기 같은 기계, 심지어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과 지식까지 모두 자본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 능력을 키워주는 모든 것이라는 발상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기술을 국가 경쟁력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는 대부분 농업부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넓은 땅만 있다면 많은 자본 없이도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자연스러운 출발점인 셈이죠. 하지만 농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모두 채워지고 그 순간부터 생산량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많은 나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국가를 침략하거나 해외에 식민지를 건설하며 새로운 땅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굳이 새로운 땅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가진 땅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본 것이죠. 농지 대신 공장을 세우고 더 많은 기계와 기술을 활용하면 같은 면적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방직 공장 하나가 넓은 농지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서 훨씬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일찍부터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미스는 당시의 중국과 영국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광대한 영토와 비옥한 토지를 가진 중국은 농업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했던 영국은 더 이상 땅을 넓힐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조업과 산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불리한 조건이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 설명이 모든 나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는 농업 단계를 길게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도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미스의 통찰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특정한 역사 공식이 아니라 사람과 국가는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축적이 한 나라의 경제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국부론에서 스미스가 남긴 또 하나의 위대한 통찰은 바로 분업과 자유무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글로벌 경제의 원리를 그는 이미 250여 년 전에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스미스는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핀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예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핀 하나가 인류의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스미스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한 사람이 철사를 뽑고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끝을 뾰족하게 다듬고
머리를 붙인 뒤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맡는다면 하루에 핀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몇 개 만들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맡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철사만 뽑고 어떤 사람은 자르기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끝을 다듬기만 하는 식으로 각자가 하나의 공정만 반복하게 되면 생산량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인 분업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굳이 한 가지 일만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도구까지 만드는 삶보다 한 가지 기술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래였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은 먹을 쌀을 직접 재배하지 않으니 농부와 거래해야 했고 농부는 필요한 농기구를 대장장이에게서 사야 했습니다. 결국 분업이 가능해질수록 거래는 더욱 활발해졌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 원리가 개인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배를 만드는 데 뛰어나고 어떤 나라는 천을 짜는 데 뛰어나다면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교환하는 편이 훨씬 더 큰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대만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며 베트남에서 조립하는 것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스미스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오늘날의 국제 분업 구조를 예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게임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경쟁하면 결국 상대의 부를 빼앗아야만 자신이 부유해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서로 잘하는 것을 교환하면 양쪽 모두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경제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게임이 아니라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었죠. 그리고 스미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아마 그의 이름보다 이 표현을 더 많이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미스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더라도 경쟁과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그 결과가 신기할 만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빵집 주인이 새벽부터 빵을 굽는 이유는 세상을 위해 봉사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빵을 공급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대신해 무엇을 만들고 얼마에 팔지 일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계약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고 사기를 막고 법과 치안을 유지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스미스는 보았습니다. 그 밖의 영역에서는 시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급진적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왕과 정부가 경제를 직접 통제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어디에서 팔지, 심지어 누가 장사를 할 수 있는지까지 국가가 결정하는 일이 흔했죠. 그런데 스미스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면 국가가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주장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던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대표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고, 유럽에서도 자유와 권리를 향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가 말한 경제적 자유 역시 같은 시대 정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는 모습은 정치에서 시민이 자신의 한 표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스미스 자신은 혁명가도 정치운동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경제를 연구한 학자였고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경제 원리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시대의 흐름과 만나며 자본주의와 자유무역,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토대가 되었고 훗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경제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2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역사책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사상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여러 나라의 공장을 거쳐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며 그 물건이 다시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연결망의 바탕에는 분업과 자유로운 거래라는 스미스의 통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이 구조는 250여 년 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로에서 제시했던 원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미스의 이론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하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경제를 설명했습니다. 이 가정 덕분에 그의 이론은 놀라울 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휩쓸려 무리하게 투자하고, 모두가 팔기 시작하면 공포에 휩싸여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시장을 빠져나옵니다. 때로는 소문 하나에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작은 불안이 거대한 금융위기로 번지기도 하죠. 인간은 계산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과 편견, 심리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훗날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오랜 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해 행동경제학은 스미스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인간의 심리라는 마지막 퍼즐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부론 출간 이후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세관위원이라는 자리를 얻어 어머니와 함께 에든버러의 펜뮤어 하우스에 정착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어머니가 1784년 세상을 떠나자 스미스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죠. 그리고 6년 뒤인 1790년 7월 17일 그 역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던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친구인 화학자 조지프 블랙과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는 죽기 전 자신의 유고와 미완성 원고 대부분을 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두 친구는 그 뜻을 그대로 따랐고 결국 그의 개인적인 생각과 삶의 많은 부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뜻밖의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그의 수입 상당 부분이 아무도 모르게 이어온 은밀한 기부와 선행에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기심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했던 그 철학자는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누구보다 조용히 베풀며 살았던 셈입니다. 그는 군대를 이끈 장군도 아니었고 거대한 제국을 세운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공장을 운영한 사업가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고민했던
한 명의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생각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가 되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두는 브라질에서 재배되고 로스팅은 또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며 운송과 유통을 거쳐 우리의 손에 들어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대만에서, 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다양한 부품은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마지막 조립을 거쳐 비로소 하나의 제품이 됩니다. 서로 가장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부족한 것은 기꺼이 교환하는 것. 우리는 매일같이 애덤 스미스가 설명했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이론이 모든 시대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때로 실패했고 인간은 예상보다 훨씬 비합리적으로 행동했으며 새로운 경제학은 그의 빈틈을 끊임없이 보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며 협력은 경쟁만큼이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단순한 통찰은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경제의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애덤 스미스가 설계한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대는 변했고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발전했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더 큰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250여 년 전 한 철학자가 던진 그 질문은 오늘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삶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